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이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에 대해서 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또 다양한 시각을 좀 들어보는 전문가의 이야기, 또 세 남자의 부동산 이야기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저희를 도와서 또는 시청자들께 큰 도움을 드릴 두 분의 전문가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특성상 책 제목은 말씀 못 드리고요. 이분의 책이 요즘 뭐 필독처럼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또 아주 단연간의 그 강의나 부동산 실전, 뭐 시행도 직접 하셨고 굉장히 전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십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이분은 원체 뭐 유명한 분이시죠. 예전엔 닥터아파트에도 계셨고 이제 전이니까 제가 실명을 밝힙니다. 닥터아파트에도 계셨고 뭐 미국의 가장 큰 컨설팅 업체 한국 소장도 하셨고 지금은 주식회사 도시와 공간이란 회사 대표입니다. 곽창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곽창석입니다. 네, 이렇게 자 이진우 단장님과 이재문 소장님 그리고 곽창석 대표님까지 세 남자의 부동산 이야기를 좀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들어볼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매주 월요일 만나보실 수 있고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2017년 대한민국 부동산입니다. 2017년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좀 전망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얘기가 다 아마 제가 분량을 보니까 못 끝날 것 같아요. 일단 대주제는 2017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란 전망을 가지고요. 소주제를 한 3개 정도 나눠봤습니다. 현재는 17년 현재 부동산 시장 전망의 두 분의 목소리와 또 우리 MC께도 제가 여쭤볼 거고요. 우리 요즘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가장 센 놈 중에 하나죠. 공급과잉 문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는데 공급과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실수요자와 투자자라면은 시기가 분명히 다르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시장의 진입 시기와 투자자의 진입 시기는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그 시기 한번 알아보고요. 네 번째 주제는 만약에 투자자라면 시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상품에 어떤 지역을 가고 싶으시냐라고 제가 두 분의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 못 끝나면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도 못 끝나면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정말 재미있는 프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뭐 천편일률적인 그런 질문답이 아니고요. 조금 여러분이 보셨던 것보다 조금 거칠거나 투박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걸 모토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하여튼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17년 좋습니다. 17년 부동산 시장 전망 이게 한 2004년, 2003년 때부터 계속 이 주기가 반복되는 얘기죠. 네. 이 아까 우리 MC도 얘기했지만 뭐 시장 조금만 꺾이면 불안기에 접어들 때 이 프레임 설정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런 프레임들이 계속 지속되고 왔고 아니란 게 밝혀졌고 또 일부는 맞는 게 밝혀진 계속 이어지는 시점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핫 이슈가 된 이후에 2017년만큼 이 논란이 심했던 시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먼저 2017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재문 소장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2017년 2월에도 여전히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부동산 동향은 매우 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되는데 아마 구체적인 흐름은 이제 봄철이 돼야 이제 알 거라고 일단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2017년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요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어떠한 투명성과 어떠한 그 확실한 어떠한 진행 방향이 좀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에 예정되어 있는 블랙리스트의 시행 절차, 그 다음에 4월에 예정되어 있는 미 환율 보고서의 이행에 따른 어떠한 시장 여파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서 부동산의 흐름 변화에 조금씩은 반영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대내적으로는 상당히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게 이렇게 많죠? 국정농단에 의한 지금 탄핵 정국이 좀 지나치게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2017년 우리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어떠한 가늠자를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표가 지금 나와주질 않고 있죠.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 전쟁 예고편에 따른 어떤 환율의 변동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어서 불안 심리를 더욱 가중시키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가계부채하고 자영업자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어떠한 좀 불투명하고 우리의 불안감을 좀 증대시키는 어떠한 이런 요인들이 조금 거쳐야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정확한 흐름과 어떤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문 선생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약하다. 그래서 외생 변수에 언제나 취약하다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97년 이후에 재테크란 말이 나온 이후에 계속 번복되는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어느 유명한 분이 얘기했었죠. 역사랑 끊임없이 과거와 대화하는 건데 과거의 사례는 전혀 무시하고 지금 발생한 문제들만 부동산 시장의 외생 변수 포함해서 대내 변수, 또 한 가지 더 질문은 가계부채란 너무 과도하다는 거죠. 공포심이 뭐냐면 예를 들면 가계부채를 졌는데 투자를 위한 가계부채를 졌단 말이죠. 물론 가계부채가 우량 악성 나눌 건 없지만 투자를 위한 가계부채는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그걸 순화해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가계부채라고 한다면 전부 악성 가계부채처럼 이렇게 표출이 되는데 지금 이재문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그 질문이 너무 길었습니다. 하나는 일단 첫 번째 질문을 이제 말씀드린다면 부동산도 우리 한국 경제 한 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GDP를 놓고 봤을 때는 약 한 9%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한국 경제 경기 변동 흐름에 연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97년 이후에 IMF 이후, 그 다음에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 97년, 2007년 하면 10년 간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제 2007년 이후에 지금 2015년이면 또 한 10년 정도의, 8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 보니까 경기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의 변동은 당연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 경기의 변동의 흐름이 한 번은 IMF 위기라는 우리 내부적인 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7년은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한 대외적인 요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7년을 바라보는 거는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오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조금 더 그 우려의 목소리가 좀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진우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가계부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부채가 있지 않으면 기업이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일부의 가계의 자금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자금을 유입해서 어떤 투자 행위를 해야 어떤 이득이나 이런 거를 발생하기 때문에 부채를 지는 거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채를 지고 이자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내 소득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가운데서 한국 경제의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 준다라면 그 부채를 졌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경제가 침체되면서 이제 잠재 성장률 이하 2%대의 어떤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금리를 3%대 금리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 2% 3% 내에 이루어진다라면 결국에 가계는 내가 지은 부채를 계속 갚아나가면서 자산이 상승하는 요소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체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워밍하는 측면에서 저도 또 드릴 질문이 많은데 이제 곽창석 대표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곽창석 대표님은 2017년 한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전문가 일반인 포함해서 정말 백인백색인 것 같습니다. 올해 부동산은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작년보다 좀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가계 부채가 너무 과도하다든가 또 지금 전국이 굉장히 불안하다든가 또 부동산 규제까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불안한 심리는 많지만은 이런 악재들이 다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래 시장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시장은 또 여기에 적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 규제도 경기의 변수가 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은 정책적인 규제 일변도로 갈 수 없거든요. 그렇죠. 또 금리 인상 문제도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 의하면은
금리가 오르면은 뭐 부동산은 안 좋다고 돼 있지만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금리를 많이 올렸던 2004년, 5년도에 집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또 금리를 많이 내렸던 2008년도에 집값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결국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그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결국 올리는 거고 그렇죠.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사실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부동산 또는 집값이 뛰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가계 부채도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거는 맞아요. 뭐 연간 10에서 11%씩 늘고 있으니까 지난 1월 달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계 부채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문제는 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악성 부채가 늘어난다는 데는 문제가 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뭐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서도 연체율 자체가 뭐 4분의 1, 5분의 1 정도뿐이나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 종합해서 볼 때는 결국 그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올해 한 해를 이끌고 갈, 선도할 수 있는 요인들은 이런 외생 변수라기보다는 시장 내부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변수가 더 중요한데요. 이건 이제 기제가 수도권과 지방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분석은 전국적인 분석은 사실 무의미하고요.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방은 지난 한 8년간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합 요인이 많은 것 같고요. 수도권의 경우에는 근 한 뭐 8년, 9년 침체돼 있다가 잠시 조금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굉장히 느리게 움직입니다. 서울 수도권은 올해도 작년에 못지않게 달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창석 대표님 말씀은 이제 이제 시장이 뭐 외생 변수보다는 수급의 문제, 예를 들어 공급이 많은 적은 좀 떨어질 것이고, 공급이 적은 적은 조금 그냥 중보합이나 이렇게 이루어진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진주현 씨는 지금 결혼하지 않으셨죠? 네.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 얘기 듣고 지금 뭐 신문을 보시나 매체를 보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하시거나 본인이 보셨을 때 17년 부동산 요즘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 분처럼 이 어떤 매체를 보느냐에 따라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문 소장님처럼 대내외적인 악재로 이번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또 반대에서는 이미 이런 악재들이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다시 좀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다. 두 가지 이야기가 거의 반반으로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아니요. 김진주 MC는 어떻게 보시냐고요? 그러니까 이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딱 그 반반의 입장에 서서 어느 한쪽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수요 입장이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사시면 됩니다. 손해보지 않을까요, 이재문 소장님? 네,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는 좀 관망을 할 필요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는 절실함이 있다라면 그거는 어떠한 수익 계산이나 이런 거보다는 앞설 수 있고, 꼭 투자 이익이라든지 이거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면 이진우 앵커님 말 따라 지금 사는 게 맞지만 내가 이제 부채를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떤 주택을 마련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면 최소한 4월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4월이야 넘는데 이제 이재문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뭐 저는 이제 MC니까 중간이죠. 당연히 중간인데 저는 이 과도한 프레임 설정은 언제나 목 높여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면서 2007년도, 98년도부터 그 모 매체에 가면 그 라이브러리라 해서 기사가 쭉 스크랩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랑 키워드를 치면 우리나라 경제 매체에 나왔던 프레임 설정이 쭉 다 되거든요. 그걸 전부 보니까 놀랄 만큼 유사해요. 항상 일정한 패턴의 겁주기, 공포, 포비즘, 그 다음에 완화되면 너무 또 올랐다라는 또 뭐 이런 것들, 이게 완전히 이게 완벽히 일치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이재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상반기 보는 거는 언제나 이사철 요때는 관망세예요. 관망세고 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서 투자나 실수요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경기 변동의 흐름이 과거의 지표 흐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이함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상이함이라는 거는 위기의 속도가 빨라졌고 그다음에 경기의 진폭의 회전 속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과거에
그런데 17년 걸리던 것이 10년으로 줄어들었고 8년으로 줄어들었고 그러면 다음에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정책의 세팅이 조금 덜 돼 있다라는 제가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재문 선생님, 근데 제가 하나 더 할게요. 뭐 이재문 선생님하고 저하고 토론하는 것처럼 곽선생님도 뭐 얘기를 언제나 하세요. 언제나.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10년 주기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건 또 시장에서 했을 때 30개월 주기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2008년, 7년 경제 위기를 얘기해서 10년 주기가 맞았는데 더 큰 문제는 아직 잔영이 남아있는 2011년 유럽발 재정 위기는 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맞춰서 자꾸 얘기해서 프레임을 만든다는 얘기죠. 곽쌤은 어떻게 보세요? 궁극적으로 지금 이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외생 변수, 특히 뭐 세계적인 경제나 한국 경제가 뭐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국 부동산만 좋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우선 그 기본 전제부터 조금 의견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가 터진 지가 이제 한 10년 가까이 됐죠. 만 9년 차인데, 이제 과거에 그 금융위기 또는 이런 뭐 공황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기는 짧아졌지만은 세계 대공황 이후에 주기가 보통 한 20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90년대 초에 또 한번 세계적인 불황이 왔다가 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또 한 뭐 16, 7년 정도 주기였었고, 근데 요번에는 언제 올 거냐 이건데, 근데 전반적인 다른 상황을 지켜보니까 한 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원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올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보다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이 디플레 공포 때문에 막 풀어놨던 돈들이 있거든요. 이런 돈들이 투자 자산으로 바뀌지 않고 금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투자자들이 좀 전 세계적으로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 돈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원유 원자재 가격이 뛰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과열 국면에 진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물론 미국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할 거고요. 그 외생 변수도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이게 한국 부동산은 외생 변수보다는 내부적인 부동산 내부적인 변수가 더 크게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2001년대 초에 2001년, 2년, 3년도에 집값이 급등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외환위기 막 벗어나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은 측면보다는 이 그 국내 내부적으로 막 전세가가 뛰고 또 이 분양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특히 2001년 그 하반기에 보면은 강남 재건축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 재건축 일반 분양가가 막 2배, 3배씩 뛰는 장이었었거든요. 그런 장에서 이 수도권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값 이런 것들이 많이 뛰었던 경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은 2006년도에서 7년도에 우리나라는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많이 뛰었죠. 그런데 외부 변수로 보면은 2006년, 7년이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집값이 꺾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 집값이라는 거는 좀 이렇게 외생 변수보다는 시장 내부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고요. 올해만 보더라도 이제 그동안 뭐 지방은 공급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수도권의 외곽 지역 공급이 작년 재작년에 많이 이루어지다가 올해 들면서 이제 그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지금 공급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들이 싼 값에 분양할 수가 없어요. 그럼 2001년 중반경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라면은 시간을 늦추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액션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곽 대표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실수요자라면 이제 뭐 지금 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06년, 2007년도에 어떤 부동산 랠리 사실 대한민국에서 있었고 그 규제를 정부에서 각종 규제를 다 했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결국에 실패하면서 그 실패한 원인 이후에 이제 서플라이 모기지가 오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꺾였고 주택 가격이 꺾인 상태에서 2014년까지 지지부진했죠. 지지부진하는 동안 우리 정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각종 규제를 풀어주고 또 세계적인 저금리 상태가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무지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쓰기가 쉬워졌고 이자 부담이 별로 안 됐고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금리가 싸지고 내가 은행에 접근이 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는 주택을 살 수 있는 요인이 부여가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요인이 부여됐고 또 전세값이 폭등하고 그렇죠.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 입주 대란, 전세 대란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집값 차이와 전세 가격이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주택 수요로 이제 이전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 2015, 2016년 동안 약 한 325만 가구가 팔렸거든요. 325만 가구 중에 이제 절반이 수도권에 팔렸고, 그 수도권에 팔린 절반의 주택이 2017년, 2018년, 2019년 순차적으로 유입을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재용 선생님, 그 325만 호라는 건 어디 수치예요? 이제 팔린 주택 매매량이 2014년에 국토부의 발표가 2014년에 100만 5천 건, 그 다음에 2015년에 119만 거래건이라고 매매건이, 그 다음에 2016년에 105만 3천 건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규 주택 착공 실정이 한 70만 호에서 60만 호 가까이 되니까 이 중에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60에서 70%는 우리가 신규 주택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기존의 주택을 거래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거래량에는 기존 재고주택에 분양주택 다 포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기존 주택들을 사고 팔 때에는 예를 들어서 대출을 승계를 하거나 기존에 있던 주택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신규로 증가하는 부채폭이 적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증가한 가계부채의 어떤 증가폭의 가장 주된 요인은 집단 대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단 대출은 결국에 뭐냐면 신규 분양 아파트, 주로 이제 아파트 위주로 집단 대출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신규 주택들의 어떤 공급이 이제 막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우리 곽 대표님처럼 자 이제 시기에 상관없이 이제 물론 디커플링 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우리 과거의 사례에서도 봤지만 지방 부동산이 뜰 때는 수도권 침체되고 수도권 상승할 때는 지방 침체되고 지금은 수도권 약간 부합하고 있는데 지방은 지금 거래가 실종됐는데 또 부산이나 이런 데는 또 올라가니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지역성이나 이런 특수성은 차지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어떤 실수요자라면 또 모르겠지만은 내가 투자 대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놓고 본다라면 조금 관망하는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근데 이 곽창석 소장 대표님께서 먼저 이 외생적인 변수보다는 이 내생적인 변수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큰 문제보다는 조금 더 이 호황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호황이라고는 안 했는데. 네, 호황은 아니더라도 악재는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내생적인 변수 중에도 여러 가지 좀 악재적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 공급 물량이 풀렸다는 건데 사실 그동안은 이 정말 수도권 외곽 지역에 많은 공급이 풀렸지만 최근 좀 보더라도 이 고덕 강동지구를 보더라도 이 하남에 정말 많은 공급량이 풀리면서 고덕이 강동이 생각만큼 이렇게 크게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높은 상승을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많이 풀리는 공급량이 좀 걱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좀 내생 변수 아닌가요? 물론 내생 변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는 다양한 시각이나 각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스펙트럼이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보도되는 걸 보면은 이 통계가 많다 적다를 보는 기준이 없어요. 보통 그 기준으로 제시하는 게 2001년에서 2016년까지 입주한 양을 보고 그것보다 2017년, 18년에는 엄청나게 많다. 적게는 한 38%, 또 2018년은 70%까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과잉 공급이고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역전세난이 일어날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2011년에서 2016년이 기준으로 잡을 만큼 정상적인 상황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어떤 우리가 기준을 제시할 때는 한 20년, 30년 정도의 평균을 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방의 경우에는 거의 평균에 근접해 있는 거지만은 수도권만 딱 놓고 보면은 수도권은 20년 평균치로 봤을 때 2001년에서 2016년은 과도하게 적은 물량이에요. 20년 평균치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17년이 사실 수도권 아파트 입주량의 20년 평균치예요. 그리고 2018년은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 물량이 2004년도 입주 물량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2001년에서 2016년까지가 입주 물량이 적고 전세난이 심화되고 적재됐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해갈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는 공급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04년도에 전세값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네. 엄청나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또 그때는 전후로 해서 입주량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2018년이 전체적으로 수도권 전체가 과잉 공급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주로 외곽 지역들 뭐 화성이라든가 뭐 김포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이렇게 공급이 많았던 지역들에는 좀 입주로 인해서 좀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서울 안쪽이라든가 또는 서울에서 인접한 위례 신도시 또 하남 미사지구 이런 곳들은 오히려 작년 2016년이 피크였어요. 올해 내년에는 반토막 또 4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17년, 18년 진행되면서 특정 지역의 입주량이 좀 많은 곳들은 고전할 수 있지만은 그렇죠. 수도권 전반적으로 봐서는 크게 그 공급 과잉에 따른 그런 몸살을 앓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하자면은 2000년대 초에는 이런 막 그 공급을 할 때 크게 규제를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2001년대처럼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18년에 입주량이 다소 많은 측면이 있으니까 벌써 작년부터 공급 조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대출을 통한 조절도 하고 분양 보증을 통한 조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려하는 게 18년도를 넘긴 후에 이 상태대로 이런 기조로 뭐 PF 대출 보증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면 19년 이후에 전세난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설왕설래 양쪽 의견이 관점의 차이겠죠. 어느 관점에 보냐 관점의 차이인데 자 오늘 첫 방송이니까 이제 두 분 전문가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점잖게 안 하셔도 되고요. 얘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적당히 시간은 조절해 드릴 테니까요. 그 끝까지 참고 듣지 마세요.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요. 방송이니까. 아니, 그렇죠. 자, 공급과잉 얘기하겠습니다. 공급과잉이 뭐 곽창석 소장도 대표도 얘기하셨고 우리 김진주 MC도 이제 공급과잉에 대한 이 막연한 공포. 지금 17년, 18년 뭐 엄청나게 좀 많이 나오죠. 공급과잉 나온다. 자,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곽창석 대표 같은 논지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된다. 18년 이후에 공급 택지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정부에서 공급하는 택지 전체 공급량이 한 52%를 그 공공에서 공급을 하고 민간에서 48% 정도 땅을 공급했었거든요. 네. 이거는 11년도부터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뭐 편가르긴 아니고 편을 든자면 곽 대표님처럼 공급 부족 쪽에 저는 한 표를 던지는 쪽이거든요. 오히려? 예, 저도 그런데 자 공급 과잉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문 선생님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갑자기 지금 저기 이진우 앵커님하고 우리 곽 대표님하고 두 분을 상대해야 된다는 여기, 부담감을 여기 느꼈는데요. 여기요. 저는 아직 시장이 상당히 지금 공급 과잉의 우려감을 불식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라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저희가 공급 과잉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급 과잉의 도대체 기준이 뭐냐 이 시장에서 그게 아마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의 그 장기 주택 종합 계획에 의한 나온 수치라고 보고 있고 그 수치가 과거에 우리 경제 상황과 지금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국토부의 그 장기 주택 종합 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주택 수요가 39만 가구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만 8천 가구라는 얘기죠. 그러면 6만 가구를 빼게 되면 33만이고 6만 가구를 더하게 되면 45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가 주택 가격을 유지하고 적정한 가격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3만 가구에서 45만 가구가 경기 변동에 따라서 꾸준히 공급되면서 수량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선생님 저거 안 보셨죠? 그거 플러스 마이너스 5만 8천에 마이너스 3분위가 적용돼요. 그러니까 위로 3, 밑으로 3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곱하기를 해보니까 최장은 56만 가구에서 그렇죠. 일부에서는 이제 그 56만 가구도 얘기를 하는데 플러스 거기 나와요. 그랬다 56만 가구를 하더라도 자 그러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돼 있지만 자 2015년에 주택이 착공된 71만 호는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되는 시점은 2018년 이후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2016년에 65만 8천 가구 정도가 분양이 됐는데 착공이 됐는데 착공된 건 2019년에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 2017, 2018, 2019는 우리가 시장에서의 어떤 그
주택 공급 과잉의 문제를 안고 가는 시기인데 정부에서는 이제 이거를 전세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 쪽으로 미분양분을 전환을 해서 어떤 주거 안정을 꾀겠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시장의 공급 과잉 현상은 제가 봤을 땐 팩트라는 거죠. 팩트고 그거를 어떻게 해법을 하고 물론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고 그다음에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건설회사가 착공분이라든지 인허가 물량을 줄이는 거는 이제 건설회사의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지만 결국에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공급 조절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의 문제라니까요. 네.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인데 이제 이 통계 수치를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시청자들이 헷갈리세요. 잘 모르시니까 그냥 현실적인 얘기만 하면은 사실 작년 하반기에 메이저 건설사들조차도 그 중도금 대출을 맞추기가 힘들었어요. 뭐 현대, 대우 이런 데들조차도 지금 재건축 진행하면요 조합원들 집단 대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작년 3, 4분기 이후에 빠른 속도로 수도권에서는 공급량이 줄고 있어요. 아직 통계에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공급에서부터 입주까지를 한 뭐 36개월, 30에서 36개월 정도 본다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올해도 지금 많이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수도권에서. 중견 건설사들은 지금 엄두를 내기가 힘듭니다. 뭐 맨 나오는 게 지역 주택 조합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019년 3, 4분기 이후에는 이 상태대로 가다 보면은 그 전세 대란이 날 수도 있다는 저는 우려를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곽 대표님, 그 지금 우리 이재문 소장 말씀하신 게 이제 지금 형성된 대다수의 프레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 기준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초반서부터 뭐 2014년까지 13년까지 지방 물량, 서울 물량 이렇게 공급을 했을 때 장기주택 종합계획이 국토부 산하 국토개발원에서 자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 본다면 많거나 적은 게 있는데 적었을 때 그러니까 덜 공급된 건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제 저도 거긴 동의를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쏠림 현상이 난다면 17년, 18년에는 지역적으로 많이 힘든 지역들이 분명히 발생한 건 또 사실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은 물론 동의를 합니다. 그 지역적으로는 15년, 16년 상반기까지 공급이 그 몰렸던 지역들이 특정돼 있어요. 예. 그런 지역들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동탄이라든가 뭐 백오시라든가 뭐 김포 한강이라든가 또 다산 신도시 이런 곳들은 좀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긴 기간이 아니고 뭐 한 1개분기 내지 2개분기 정도는 고생을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이후에 2018년 이후에 이 신규 택지 공급이 없기 때문에 택지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요. 택지가 상승 현상, 또 분양가 상승 현상, 거기에다가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맞물려 있는 게 뭐냐면은 내년 이후에 그 이주 멸실 물량이 도심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 뭐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뭐 연간 거의 2배씩 늘어나는 수준이 될 걸로 예상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보면은 그 물량이 넉넉하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곽 대표님, 케이블 같은 데 잘한 거 있죠? 다음 주에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세 남자의 부동산 이야기 어떻게 재밌으시죠? 오늘은 두 분이 이제 워밍하는 단계에서 너무 두 분이 저희가 소주를 자주 먹는 사이인데 이렇게 점잖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토론할 때는. 다음 주에는 더 격하게 토론할 수 있고 우리 시청자들 재밌어 하시는 프로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매주 월요일은 아시아경제TV의 채널 고정하시고 세 남자의 부동산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이 전문가들을 좀 세 남자의 부동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조금 헷갈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와 좀 의견이 같은 전문가는 누군지 그 편을 들어가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 편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약간 이재문 소장님 편이고요. 그러세요. 자, 이진우 단장님 그리고 또 이재문 소장님, 곽창석 대표님 이렇게 세 남자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또 여러분 같이 높은 이 투자처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